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시골 마을에 한때는 이름 높았으나 지금은 힘을 잃고 귀양살이 중인 서대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지요. 서대감은 병약한 몸을 이끌고 안채에서 칩거했지만 그의 막내딸인 아리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바람이 새는 차가운 행랑채의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린의 그 침묵을 두고 집안의 앞날에 들이운 그늘이라 수군댔고 아버지가 귀양을 오게 된 것도 다 이 아이의 흉한 기운 때문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날 밤도 창호지를 찢을 듯이 바람이 울고 밖에는 흰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기름 냄새 나는 희미한 등잔불 밑에서 하인들이 입다 버린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지요. 자기 옷도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린의 자리는 이름 있는 하인보다도 못했으니까요. 차가운 구들장 위로 올라오는 한기에 무릎을 잔뜩 웅크린 아이의 작은 손은 이미 붉게 고봐 있었습니다. 방 안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것은 안채에서 불어오는 공기였습니다. 틈이 벌어진 문 사이로 아버지서 대감의 잦은 기침 소리와 함께 값비싼 약재를 진하게 다리는 냄새가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에 섞여 새어머니 박씨가 밤늦도록 돌리는 배틀 소리가 끼익, 딱 하고 날카롭게 밤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박씨의 조급하고 화가 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아린의 여린 가슴을 매번 서늘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린은 가끔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 손은 따뜻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먼 친척벌이라는 박마름과 함께 새어머니 박씨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귀양살이에 심신이 지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외면했고 아리는 그렇게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느질을 마친 아리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안채에 배틀 소리가 멈추고 모든 소리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아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부엌 찬장에서 몰래 챙겨둔 보리밥 한 줌과 무청 시래기가 담긴 그릇을 품에 숨겼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이 눈 덮인 마당을 디딜 때마다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이 올라왔지만 아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린이 향한 곳은 집 뒤편, 헛간 옆에 쌓아둔 볕단 더미였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아린이 발견한 다리가 부러진 채 버려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린은 강아지처럼 자신도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서툴게나마 강아지의 다리를 부목처럼 대주었고 매일 밤 이렇게 자신의 밥을 덜어다 주었습니다. 강아지는 아린의 손길을 핥았고 아린은 그 작은 온기에 기대어 소리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웬 놈의 짐승이냐, 횃불을 든 집안 관리인 박마름이 귀신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새어머니 박씨의 먼 친척으로 이 집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구실로서 대감의 집안을 쥐락펴락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권력과 돈만 좇는 사람이었고 아린을 가장 무시하고 괴롭히는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횃불빛에 드러난 아린과 강아지의 초라한 모습에 그의 얼굴이 경멸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박마름은 망설임 없이 다가와 밥그릇을 발로 찼습니다. 그릇이 날아가고 밥알이 눈밭에 흩어졌습니다.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아린은 본능적으로 강아지를 품에 감싸 안았습니다. 박마름이 차가운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번거리가 짐승을 감싸 참으로 어울리는구나. 이게 다 내년이 재수한
없는 애군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그는 아린의 마른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내년 때문에 대감님이 벼슬을 잃고 이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감히 짐승에게 밥을 줘. 그의 목소리는 돌처럼 차가웠고 아린은 아픔보다 더한 모멸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린은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려움에 떠는 강아지를 더 꽉 안을 뿐이었습니다. 박마름은 아린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안채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린을 차가운 눈밭 위에 무릎 꿇린 채 새어머니 박씨에게 큰 소리로 고했습니다. 마님, 이 벙어리 계집이 귀한 쌀을 훔쳐다 짐승에게 먹이는 것을 잡았습니다. 하필이면 내일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기로 한 이 마당의 말입니다. 안채의 방문이 열리고 비단 옷을 차려입은 박씨가 매서운 얼굴로 내다보았습니다. 박마름이 기름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그 손님은 대감님의 복권이 달린 중대한 분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이 흉한 것을 보시고 이 집에 부정이 탔다고 여기시면 어찌합니까? 당장 광에 가두어 손님이 떠나실 때까지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박 씨는 잠시 아린을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처리하시오. 우리의 마지막 기회에 저것이 죄를 뿌리게 둘 수는 없으니. 아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 흉한 것, 아린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문의 수치스러운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뺨에 닿자마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 절망감에 아린의 소리 없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린은 박마름의 말대로 차가운 광에 갇혔고 한양에서 온 손님은 왔다 갔습니다. 아린은 그가 누구인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자신이 다시는 그 방에서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린이 풀려나던 날 마을에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부터 무서운 돌림병. 두창마마 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내 어른들까지 붉은 반점이 돋으며 쓰러져 나갔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병을 쫓는다며 약초를 태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당이 구슬해도 병만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박마름은 누구보다 더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실 그는 얼마 전 한양에서 온 손님 바로 그 관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라에서 백성들을 위해 내려준 구휼미와 약재를 사들일 돈을 몰래 빼돌려 뇌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제 마을은 죽어가고 있었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은 당연히 서 대감의 집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 두려워진 박마름은 며칠 밤낮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성남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대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약과 쌀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박마름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당이 이 모든 것은 마을에 낀 부정 때문이라고 외치던 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분노를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박마름은 광으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아린이 잿빛 잿더미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박마름은 아린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모인 성남마을 사람들을 향해 아린을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은 바로 이 아이요. 저것은 사람이 아니오. 그는 아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벙어리 아이가 이 마을에 들어온 뒤로
모든 흉한 일이 시작되었소. 저 아이는 울지도 않고 말도 못하지 않소. 저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 신이 보낸 귀신. 애군 덩어리란 말이요. 두려움의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아린의 기이하고 말없는 모습이 그들의 공포를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저 아이를 내쫓아라. 저 아이가 부정을 탔다. 저 아이를 태워 죽여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자식과 아내를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린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새어머니 박씨가 나왔습니다. 아린은 마지막 희망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박씨는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숲을 가리키며 차갑게 외쳤습니다. 저 재앙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라. 당장 숲으로 쫓아내버려. 그해 겨울, 가장 지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린을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아린은 돌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린을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않는 마을 어귀에 금림 금지된 숲 입구에 내던졌습니다. 헌옷 뭉치가 아린의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 이 귀신아.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멀어지고 아린은 차가운 눈밭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는 집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마을 전체가 아린에게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아린은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은 차갑게 식어갔고 의식은 바람 소리를 따라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인간 세상의 가장자리 그 너머로 밀려났습니다. 눈보라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밤새도록 산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아린은 금림이라 불리는 숲의 입구에서 차가운 눈에 파묻혀가고 있었습니다. 금림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곳, 산신과 온갖 영물들이 살아 숨쉬어 함부로 발을 들였다가는 산채로 나올 수 없다고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린은 추위와 고통 속에서 의식이 가물거렸습니다. 발가락 끝부터 시작된 차가운 감각이 온몸을 마비시켰고 이마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 눈과 뒤섞였습니다. 아이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배틀소리와 박마름의 경멸에 찬 눈빛만이 마지막 기억으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아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숲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혹독한 눈보라를 피할 마지막 장소를 찾는 본능이었습니다. 숲은 깊어질수록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거대한 고목들이 거센 바람을 병풍처럼 막아주었고 아린은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거대한 느티나무에 쓰러진 줄기 아래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차라리 따뜻하게 느껴지는 죽음의 포근함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아린은 깊고 어두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린은 이상한 온기에 눈을 떴습니다. 분명 자신은 얼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몸은 포근한 소미불에 쌓인 듯 따뜻했습니다. 밖에서 울부짖던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린이 눈을 뜬 곳은 흙과 마른 풀 냄새가 나는 좁지만 아늑한 동굴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앞에는 동굴 안에 희미한 빛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한 거대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집채만한 여우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탐스럽고 거대한 꼬리가 하나가 아닌 9개가 달렸다가 고통스럽게 바닥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구미호였습니다. 하지만 전설 속의 위용과는 달리 구미호는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9개의 꼬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중 하나는 거의 끊어질 듯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 옆구리에 박힌 검은색 화살이었습니다. 평범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화살대에는 붉은 글씨로 알 수 없는 주술이 적힌 부적이 단단히 매여 있었고 그 주변의 하얀 털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를 냈고 황금빛 눈동자는 고통과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아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평생을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경멸, 무시, 동정, 그리고 지금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냈던 공포와 증오. 하지만 이 거대한 짐승의 눈에는 오직 순수한 고통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리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구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미호가 마지막 힘을 다해 크르르 하는 경고의 소리를 냈습니다. 이 동굴은 자신을 쫓는 그 인간을 피해 숨어든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또 다른 인간의 접근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마음을 전할 방법은 오직 눈빛과 행동뿐이었습니다. 아리는 구미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아기도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찢어진 저고리 소매를 더 찢어냈습니다. 아이는 동굴 입구에 쌓인 깨끗한 눈을 한 움큼 가져와 구미호의 상처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상처에 닿자 구미호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린을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 자신을 올가매던 부적의 검은 기운이 아주 조금이나마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미호는 수천 년을 살아온 영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인간을 보았고 그들의 탐욕과 배신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이 작은 인간 아이의 눈동자는 자신이 본 그 어떤 샘물보다도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탐욕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똑 닮은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리는 며칠 전 다리가 부러진 강아지를 치료해 주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주머니 속에 혹시나 하고 넣어두었던 강아지에게 발라주려던 말린 약초 찌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에게서 배운 지혈과 해독에 쓰이는 아주 흔한 풀이었습니다. 아리는 그마저도 모자라 자신의 입속에 약초를 넣고 잘게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천으로 따뜻해진 약초를 구미호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구미호는 그 작은 온기에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금림의 동굴 안에서 인간 세상에서 버려진 가장 약한 존재와 신의 영역에서 상처 입은 가장 강한 존재가 서로의 천에 의지해 혹독한 겨울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또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리는 동굴에 머물며 구미호를 간호했습니다. 구미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아리는 밖으로 나가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숲은 혹독한 겨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린이 걷는 길 주변으로는 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먹을 수 있는 나무 뿌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숲이 이 작은 아이를 받아들이고 보호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리는 그렇게 구한 작은 뿌리와 열매를 먼저 구미호의 입에 대어주고 나머지를 자신이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아린의 정성 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구미호의 상처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검은 화살에 달린 부적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영물의 기운 자체를 썩어 들어가게 하는 강력한 주술이었습니다. 구미호의 털은 빛을 잃어갔고 9개의 꼬리는 생명력을 잃은 듯 축 늘어졌습니다.
아린은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차가운 동굴 바닥에 주저앉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 자신은 말을 할 수 없을까? 왜 자신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까? 아린은 흐느끼다 말고 상처 입은 구미호의 몸에 자신의 작은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라리 저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아이의 순수한 슬픔과 간절한 마음이 눈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린의 눈물이 구미호의 상처, 정확히는 그 검은 부적 위에 떨어지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부적의 붉은 글씨가 아린의 눈물에 닿자마자 검게 타며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미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주술사의 온 힘이 담긴 저주의 부적이 이 작은 아이의 눈물 한 방울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놀라면서도 자신의 눈물이 효과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서러웠던 삶, 자신을 버린 사람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연민까지 모든 것을 담아 울었습니다. 아린의 눈물이 닿을 때마다 부적은 힘을 잃었고 검은 화살이 박힌 상처에서 고름 대신 맑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은 자신의 작은 손을 상처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아린 자신도 알지 못했던 몸속의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구미호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맑고 순수한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아린이 가진 유일한 것, 박마름이 흉한 기운이라 불렀던 그것은 사실 상처 입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가장 순결한 생기, 형치였습니다. 동굴 밖, 아린이 머무는 동굴 주변의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녹은 자리에서는 이 혹독한 한겨울에 파릇파릇한 새순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이 아린의 그 순수한 기운에 반응한 것입니다. 구미호는 경이로움에 차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말을 못하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천지가 잊고 있던 태초의 순수한 생명력 그 자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쫓던 그 사악한 주술사가 그토록 탐내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구미호는 상처의 고통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아린의 마음속에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목소리가 아닌 따뜻한 물결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고맙다. 작은 아이야. 시간이 흘러 아린이 동굴에 머무른 지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지극한 정성으로 구미호는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의 사악한 기운이 아린의 순수한 생기, 형치에 씻겨나가자 깊었던 상처는 놀라운 속도로 아물었고 검게 탔던 털은 다시 눈처럼 새하얀 빛을 되찾았습니다. 9개의 꼬리는 비록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못했으나 저마다의 생명력을 되찾아 동굴 안에서 부드럽게 일넘겼습니다. 구미호는 이제 고통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깊은 황금빛 눈으로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린 역시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숲의 전기를 받아 뺨은 오히려 혈색이 돌았고 침묵하는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두 눈은 숲의 이치를 깨달은 듯 깊고 고요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구미호가 아린을 동굴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작은 샘물이 바닥에 고여 마치 맑은 거울처럼 천장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구미호의 마음의 목소리가 아린의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작은 아이야, 너는 나의 목숨을 구했으나 정작 너의 집안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네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구미호가 긴 꼬리 하나를 샘물에 담그자 고요하던 수면이 일렁이며 낯익은 풍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린이 쫓겨났던 서대감의 저택, 아버지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수면 위에 비친 광경은 차갑고 암울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아버지 서 대감이 자리에 누워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박마름이 쥐새끼처럼 허리를 굽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온몸을 검은 도포로 감싼 낯설지만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고, 아린은 본능적으로 그자가 바로 구미호에게 치명상을 입힌 그 주술사임을 깨달았습니다. 박마름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그 사내에게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 대감이 역모를 꾸몄다는 거짓 증거가 될 서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미호의 목소리가 분노로 낮게 깔렸습니다. 저 자가 바로 나를 쏘고 이 땅의 기운을 흐트러뜨린 자다. 그는 조정의 간신들과 손을 잡고 내 아비에게 누명을 씌워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저들이 마을에 퍼뜨린 역병은 사람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저들의 진짜 목적은 너의 아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아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버린 가족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음을 깨달은 순간, 아린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구미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미호는 아린의 결심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비는 너를 지키지 못했으나 그의 죄는 저들의 거악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이제 그 집안의 명운은 너의 손에 달렸다. 구미호는 동굴벽의 작은 틈에서 우윳빛처럼 뽀얀 작은 옥조각을 물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면 맑은 소리를 낼 듯한 작은 풍경, 풍칭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천년 묵은 백옥으로 만든 풍경이다. 그 주술사는 나의 기운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탐내고 있지. 구미호가 아린의 손에 그것을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을 너의 집 때문에 몰래 걸어두어라. 그가 너의 아비를 해하려 다시 찾아왔을 때 이 풍경은 나의 기운을 느끼고 소리를 낼 것이다. 구미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근처에 있다고 생각해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고 자신의 본 모습인 사악한 주술사의 힘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너의 기회다. 아린은 차가운 옥풍경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옥조각에서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구미호가 아린을 동굴 입구로 데려갔습니다. 아린의 생기의 반응에 동굴 주변의 눈은 이미 녹아 있었고, 그 자리에는 검은 흙을 뚫고 나온 신기한 풀들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구미호가 그중 유난히 굵고 단단해 보이는 뿌리 하나를 코로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숲의 전기가 응축된 산신초다. 저 사악한 자가 퍼뜨린 역병을 잠재울 유일한 약이지. 너에게 돌을 던졌던 마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죄를 씻을 기회를 주어라. 아린은 산신초의 뿌리를 캐내고 백옥 풍경을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구미호가 마지막으로 아린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가거라. 나의 기운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눈보라 속에 홀로 떨던 약한 아이가 아니다. 아린은 말없이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린 뒤 망설임 없이 동굴을 나섰습니다. 바깥의 공기는 여전히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아린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구미호의 따뜻한 기운이 마치 보이지 않는 두루마기처럼 아이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린이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몇몇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발견하고 경하게 차 소리쳤습니다. 번거리 귀신이 다시 나타났다. 저 아이가 역병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돌을 던져라.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아린에게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아오던 돌멩이들이 아린의 몸에 닿기 직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힘없이 옆으로 비껴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린은 그들의 저주와 돌팔매질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오직 한 곳, 마을의 공동 우물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성난 사람들을 해치고 우물가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그 기이한 산신초 뿌리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우물 옆에 널린 빨랫돌 위에 뿌리를 놓고 묵묵히 돌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맵고도 상쾌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맑은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위엄과 향기에 압도되어 자신들도 모르게 돌 던지기를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계집이 우물에 독을 타려 한다. 누군가 외쳤지만 아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으깨져 즙이 나오자 아린은 그것을 두 손으로 모아 주저없이 우물 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우물물이 잠시 하얗게 소용돌이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우물가 근처의 초가집에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한 노파가 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역병으로 온몸에 반점이 돋고 열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아린이 쫓겨나던 날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라며 중얼거렸던, 그리고 아주 오래전 아린에게 몰래 군고구마를 쥐어주었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노파는 우물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으며 물 좀 하고 신음했습니다. 아린은 즉시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바가지에 담아 쓰러진 노파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주받은 아이가 준 물을 마셨으니 노파는 당장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파가 물을 몇 모금 삼키자 지독했던 기침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불덩이 같던 이마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았습니다. 노파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아, 시원하다. 노파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약이었습니다. 물이 약이 되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증오로 돌을 던졌던 그 아이를 이제는 경외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할미의 이야기는 이 추운 겨울밤에 마지막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마을 우물가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귀신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던 그 아이가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힘을 가졌음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린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이들도 살려주십시오. 아린은 그들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우물물의 산신초의 기운을 풀어놓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곧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아린의 눈은 이제 자신을 쫓아냈던 저택,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미호가 보여주었던 그 끔찍한 환영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린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다시 눈밭을 헤치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미호의 기운이 아이의 몸을 감싸고 있어 지친 줄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달리기 시작하자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에 떨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아린이 준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린 장정들이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를 살렸다. 대감님 댁에도 필시 무슨 일이 생긴 게다 어서 가자.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아린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닌 아린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린이 저택의 높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말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검은 도포의 사내, 주술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대감, 이미 영모의 증좌는 이리도 명백합니다. 지금이라도 순순히 어명을 따르시지요. 그리하면 대감의 가솔들만은 목숨을 부지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 박마름의 교활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감마님,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이 박마름이 끝까지 대감님을 모시겠나이다. 어서 옥패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온 힘을 다해 굳게 닫힌 대문을 밀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부서지진 않았지만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안채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과 사랑방에서 나오던 박마름, 그리고 검은 도포의 사내가 일제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눈보라를 등지고 서 있는 피와 흙으로 얼룩졌으나 그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날카로운 아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쟤요, 저 벙어리 계집이 박마름이 가장 먼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어찌 감히 다시 이 문을 넘어 여봐라. 저 흉한 것을 당장 끌어내지 못하고 무얼 하느냐. 하지만 하인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린의 뒤로 횃불을 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성난 얼굴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술사 역시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린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의 처마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 깊이 간직했던 그 배곡 풍경을 꺼냈습니다. 아이는 있는 힘껏 팔을 뻗어 주술사와 박마름이 서 있는 바로 그 방문 위 처마 끝에 풍경을 걸었습니다. 딸랑, 맑은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박마름은 저게 지금 미쳤나 라며 아린을 잡으러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랑방 안에서 상황을 살피던 검은 도포의 주술사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풍경이 걸린 처마 밑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라랑 차르르르르. 방금 전까지 미동도 않던 배곡 풍경이 마치 천둥에 맞은 듯 격렬하게 흔들리며 찢어질 듯한 맑은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헉 주술사의 얼굴이 일순간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풍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것은 분명 천년 묵은 구미호의 기운이 담긴 신물. 그는 자신의 주술로도 감지하지 못했던 그 거대한 기운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네가 어찌 감히. 주술사는 아린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험 있는 관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악한 주술사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감히 나의 일을 방해하다니. 그는 품속에서 검붉은 기운이 감도는 부적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년이 그 여우와 한패였구나. 좋다. 그 여우가 오기 전에 내년의 숨통을 먼저 끊어주마. 그가 부적을 아린에게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방 안에서 병약한 서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뛰쳐나왔습니다. 어명이라더니 그대는 관리가 아니었는가. 어찌 요사스러운 주술을. 닥치시오. 영감.
주술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틀어졌음을 안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의 가문은 오늘로 끝이다. 그가 부적을 던지려는 찰나 저택의 가장 높은 지붕 위로 달빛을 등지고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크르르르릉 온 산이 울리는 듯한 낮은 포효 소리와 함께 9개의 꼬리를 활짝 펼친 새하얀 구미호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신성한 짐승 앞에 주저앉았고 박마름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습니다. 주술사는 손에 든 부적을 태우지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구미호, 네가 어찌 상처 하나 없이. 구미호의 황금빛 눈동자가 경멸을 담아 주술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겁에 질린 채 아버지 뒤에 숨어있던 새어머니 박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씨는 그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혼절해 버렸습니다. 주술사는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손에 들고 있던 서대감의 영모 증거가 담긴 상자를 아린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 제 손 없는 것, 하지만 아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구미호의 꼬리 하나가 바람처럼 날아와 상자를 쳐냈고 상자는 마당 한가운데 떨어지며 그 안에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짜 옥새가 찍힌 서찰들, 박마름이 빼돌린 재산 목록, 그리고 주술사가 속한 간신들의 이름이 적힌 밀서까지. 조정의 큰 키앱난이 될 뻔했던 모든 증거가 달빛 아래 환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 대감은 비로소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흉하다 여겼던 딸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신령한 짐승과 함께 돌아왔고 자신이 믿었던 자들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다는 것을. 주술사는 그 틈을 타 연기처럼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구미호는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운명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구미호는 지붕 위에서 마당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아이 아린을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바라본 뒤 소리 없이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요함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기절한 박마름과 박씨 그리고 흩어진 영모의 증거들. 마을 사람들은 감히 숨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서대감은 헬쑥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흩어진 서찰들을 지나쳐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작은 딸 아린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린의 상처투성이 얼굴과 여전히 배곡 풍경을 꽉 쥔 채 떨고 있는 작은 손을 보았습니다. 서대감의 마른 어깨가 무너지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체면도 양반의 위엄도 모두 버린 채 꽁꽁 언 눈밭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딸 아린의 발치에 이마를 대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아, 내 딸아, 이 못난 아비가 너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아린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의 숙인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대감은 흩어진 증거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배들의 음모를 모두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즉시 충성스러운 간호를 시켜 한양의 임금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의 군사들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도망쳤던 주술사는 물론 그와 연루된 간신배들이 모두 붙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조정의 큰 키에 나는 그렇게 말 못하는 작은 소녀의 용기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박마름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옥에 갇혔고 정신이 나간 새어머니 박씨는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아 자신의 그림자를 벗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서대감은
모든 누명을 벗고 예전의 벼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아린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화려한 한양의 궁궐보다 자신을 받아주고 치유해준 이 숲과 마을이 좋았습니다. 서대감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뜻을 존중하여 숲이 잘 보이는 마을 어귀의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하고 정갈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린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말은 여전히 하지 못했지만 아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린을 숲의 약손이라 부르며 극진히 아꼈습니다. 아린은 숲에서 캔 약초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아이가 가꾸는 밭에서는 사시사철 싱그러운 채소가 자라났습니다. 아이의 맑은 기운이 마을 전체를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어느 정월 대보름날 밤이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 아래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아린이 작은 소반을 들고 숲을 향했습니다. 소반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정갈한 나물, 그리고 맑은 물 한 그릇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린은 숲의 입구, 자신이 처음 구미호와 만났던 그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몸을 일으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숲속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달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게 빛나는 두 개의 황금빛 눈동자가 그 모든 광경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자신을 구해준 작은 은인을, 그리고 그 은인이 지켜낸 평화로운 마을을 말없이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마치 그 시선을 느낀 듯 숲을 향해 다시 한번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시골 마을에 한때는 이름 높았으나 지금은 힘을 잃고 귀양살이 중인 서대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지요. 서대감은 병약한 몸을 이끌고 안채에서 칩거했지만 그의 막내딸인 아린은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린은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바람이 새는 차가운 행랑채의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린의 그 침묵을 두고 집안의 앞날에 들이운 그늘이라 수군댔고, 아버지가 귀양을 오게 된 것도 다 이 아이의 흉한 기운 때문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날 밤도 창호지를 찢을 듯이 바람이 울고 밖에는 흰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기름 냄새 나는 희미한 등잔불 밑에서 하인들이 입다 버린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지요. 자기 옷도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린의 자리는 이름 있는 하인보다도 못했으니까요. 차가운 구들장 위로 올라오는 한기에 무릎을 잔뜩 웅크린 아이의 작은 손은 이미 붉게 고봐 있었습니다. 방 안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것은 안채에서 불어오는 공기였습니다. 틈이 벌어진 문 사이로 아버지서 대감의 잦은 기침 소리와 함께 값비싼 약재를 진하게 다리는 냄새가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에 섞여 새어머니 박씨가 밤늦도록 돌리는 배틀 소리가 끼익, 딱 하고 날카롭게 밤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박씨의 조급하고 화가 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아린의 여린 가슴을 매번 서늘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린은 가끔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 손은 따뜻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먼 친척벌이라는 박마름과 함께 새어머니 박씨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귀양살이에 심신이 지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외면했고
아리는 그렇게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느질을 마친 아리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안채에 배틀 소리가 멈추고 모든 소리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아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부엌 찬장에서 몰래 챙겨둔 보리밥 한 줌과 무청 시래기가 담긴 그릇을 품에 숨겼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이 눈 덮인 마당을 디딜 때마다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이 올라왔지만 아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린이 향한 곳은 집 뒤편, 헛간 옆에 쌓아둔 볕단 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아린이 발견한 다리가 부러진 채 버려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린은 강아지처럼 자신도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서툴게나마 강아지의 다리를 부목처럼 대주었고 매일 밤 이렇게 자신의 밥을 덜어다 주었습니다. 강아지는 아린의 손길을 핥았고 아린은 그 작은 온기에 기대어 소리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웬 놈의 짐승이냐, 횃불을 든 집안 관리인 박마름이 귀신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새어머니 박 씨의 먼 친척으로 이 집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구실로서 대감의 집안을 쥐락펴락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권력과 돈만 좇는 사람이었고 아린을 가장 무시하고 괴롭히는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횃불빛에 드러난 아린과 강아지의 초라한 모습에 그의 얼굴이 경멸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박마름은 망설임 없이 다가와 밥그릇을 발로 찼습니다. 그릇이 날아가고 밥알이 눈밭에 흩어졌습니다.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아린은 본능적으로 강아지를 품에 감싸 안았습니다. 박마름이 차가운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번거리가 짐승을 감싸 참으로 어울리는구나. 이게 다 내년이 재수 없는 애군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그는 아린의 마른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내년 때문에 대감님이 벼슬을 잃고 이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감히 짐승에게 밥을 줘. 그의 목소리는 돌처럼 차가웠고 아린은 아픔보다 더한 모멸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린은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려움에 떠는 강아지를 더 꽉 안을 뿐이었습니다. 박마름은 아린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안채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린을 차가운 눈밭 위에 무릎 꿇린 채 새어머니 박 씨에게 큰 소리로 고했습니다. 마님, 이 벙어리 계집이 귀한 쌀을 훔쳐다 짐승에게 먹이는 것을 잡았습니다. 하필이면 내일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기로 한 이 마당의 말입니다. 안채의 방문이 열리고 비단 옷을 차려입은 박 씨가 매서운 얼굴로 내다보았습니다. 박마름이 기름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그 손님은 대감님의 복권이 달린 중대한 분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이 흉한 것을 보시고 이 집에 부정이 탔다고 여기시면 어찌합니까? 당장 광에 가두어 손님이 떠나실 때까지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박 씨는 잠시 아린을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처리하시오. 우리의 마지막 기회에 저것이 죄를 뿌리게 둘 수는 없으니. 아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 흉한 것, 아린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문의 수치스러운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뺨에 닿자마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 절망감에 아린의 소리 없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린은 박마름의 말대로 차가운 광에 갇혔고 한양에서 온 손님은 왔다 갔습니다. 아린은 그가 누구인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자신이 다시는 그 방에서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린이 풀려나던 날 마을에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부터 무서운 돌림병. 두창마마 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내 어른들까지 붉은 반점이 돋으며 쓰러져 나갔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병을 쫓는다며 약초를 태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당이 구슬해도 병만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박마름은 누구보다 더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실 그는 얼마 전 한양에서 온 손님 바로 그 관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라에서 백성들을 위해 내려준 구휼미와 약재를 사들일 돈을 몰래 빼돌려 뇌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제 마을은 죽어가고 있었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은 당연히서 대감의 집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 두려워진 박마름은 며칠 밤낮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성남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대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약과 쌀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박마름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당이 이 모든 것은 마을에 낀 부정 때문이라고 외치던 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분노를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박마름은 광으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아린이 잿빛 잿더미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박마름은 아린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모인 성남마을 사람들을 향해 아린을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은 바로 이 아이요. 저것은 사람이 아니오. 그는 아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벙거리 아이가 이 마을에 들어온 뒤로 모든 흉한 일이 시작되었소. 저 아이는 울지도 않고 말도 못하지 않소. 저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 신이 보낸 귀신. 애군 덩어리란 말이오. 두려움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아린의 기이하고 말없는 모습이 그들의 공포를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저 아이를 내쫓아라. 저 아이가 부정을 탔다. 저 아이를 태워 죽여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자식과 아내를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린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새어머니 박씨가 나왔습니다. 아린은 마지막 희망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박씨는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숲을 가리키며 차갑게 외쳤습니다. 저 재앙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라. 당장 숲으로 쫓아내버려. 그해 겨울 가장 지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린을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아린은 돌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린을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않는 마을 어귀에 금림 금지된 숲 입구에 내던졌습니다. 헌옷 뭉치가 아린의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 이 귀신아.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멀어지고 아린은 차가운 눈밭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는 집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마을 전체가 아린에게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아린은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은 차갑게 식어갔고 의식은 바람 소리를 따라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인간 세상의 가장자리 그 너머로 밀려났습니다. 눈보라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밤새도록 산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아린은 금림이라 불리는 숲의 입구에서 차가운 눈에 파묻혀가고 있었습니다. 금림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곳, 산신과 온갖 영물들이 살아 숨쉬어 함부로 발을 들였다가는 산채로 나올 수 없다고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린은 추위와 고통 속에서 의식이 가물거렸습니다. 발가락 끝부터 시작된 차가운 감각이 온몸을 마비시켰고 이마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 눈과 뒤섞였습니다.
아이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배틀 소리와 박마름의 경멸에 찬 눈빛만이 마지막 기억으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아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숲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혹독한 눈보라를 피할 마지막 장소를 찾는 본능이었습니다. 숲은 깊어질수록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거대한 고목들이 거센 바람을 병풍처럼 막아주었고, 아리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거대한 느티나무에 쓰러진 줄기 아래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차라리 따뜻하게 느껴지는 죽음의 포근함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아리는 깊고 어두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리는 이상한 온기에 눈을 떴습니다. 분명 자신은 얼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몸은 포근한 소미불에 쌓인 듯 따뜻했습니다. 밖에서 울부짖던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린이 눈을 뜬 곳은 흙과 마른 풀 냄새가 나는 좁지만 아늑한 동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앞에는 동굴 안에 희미한 빛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한 거대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집채만한 여우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탐스럽고 거대한 꼬리가 하나가 아닌 9개가 달렸다가 고통스럽게 바닥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구미호였습니다. 하지만 전설 속의 위용과는 달리 구미호는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9개의 꼬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중 하나는 거의 끊어질 듯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 옆구리에 박힌 검은색 화살이었습니다. 평범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화살대에는 붉은 글씨로 알 수 없는 주술이 적힌 부적이 단단히 매여 있었고 그 주변의 하얀 털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를 냈고 황금빛 눈동자는 고통과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아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평생을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경멸, 무시, 동정, 그리고 지금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냈던 공포와 증오. 하지만 이 거대한 짐승의 눈에는 오직 순수한 고통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리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구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미호가 마지막 힘을 다해 크르르 하는 경고의 소리를 냈습니다. 이 동굴은 자신을 쫓는 그 인간을 피해 숨어든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또 다른 인간의 접근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마음을 전할 방법은 오직 눈빛과 행동뿐이었습니다. 아리는 구미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악의도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찢어진 저고리 소매를 더 찢어냈습니다. 아이는 동굴 입구에 쌓인 깨끗한 눈을 한 움큼 가져와 구미호의 상처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상처에 닿자 구미호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린을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 자신을 올가매던 부적의 검은 기운이 아주 조금이나마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미호는 수천 년을 살아온 영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인간을 보았고 그들의 탐욕과 배신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이 작은 인간 아이의 눈동자는 자신이 본 그 어떤 샘물보다도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탐욕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똑 닮은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리는 며칠 전 다리가 부러진 강아지를 치료해 주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주머니 속에 혹시나 하고 넣어두었던 강아지에게 발라주려던 말린 약초 찌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에게서 배운 지혈과 해독에 쓰이는 아주 흔한 풀이었습니다. 아리는 그마저도 모자라 자신의 입속에 약초를 넣고 잘게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으로 따뜻해진 약초를 구미호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구미호는 그 작은 온기에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금림의 동굴 안에서 인간 세상에서 버려진 가장 약한 존재와 신의 영역에서 상처 입은 가장 강한 존재가 서로의 천에 의지해 혹독한 겨울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또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리는 동굴에 머물며 구미호를 간호했습니다. 구미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아리는 밖으로 나가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숲은 혹독한 겨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린이 걷는 길 주변으로는 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먹을 수 있는 나무 뿌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숲이 이 작은 아이를 받아들이고 보호해주는 듯했습니다. 아리는 그렇게 구한 작은 뿌리와 열매를 먼저 구미호의 입에 대어주고 나머지를 자신이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아린의 정성 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구미호의 상처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검은 화살에 달린 부적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영물의 기운 자체를 썩어 들어가게 하는 강력한 주술이었습니다. 구미호의 털은 빛을 잃어갔고 9개의 꼬리는 생명력을 잃은 듯 축 늘어졌습니다. 아리는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차가운 동굴 바닥에 주저앉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 자신은 말을 할 수 없을까? 왜 자신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까? 아리는 흐느끼다 말고 상처 입은 구미호의 몸에 자신의 작은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라리 저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아이의 순수한 슬픔과 간절한 마음이 눈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린의 눈물이 구미호의 상처, 정확히는 그 검은 부적 위에 떨어지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부적의 붉은 글씨가 아린의 눈물에 닿자마자 검게 타며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미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주술사의 온 힘이 담긴 저주의 부적이 이 작은 아이의 눈물 한 방울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놀라면서도 자신의 눈물이 효과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서러웠던 삶, 자신을 버린 사람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연민까지 모든 것을 담아 울었습니다. 아린의 눈물이 닿을 때마다 부적은 힘을 잃었고 검은 화살이 박힌 상처에서 고름 대신 맑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은 자신의 작은 손을 상처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아린 자신도 알지 못했던 몸속의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구미호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맑고 순수한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아린이 가진 유일한 것, 박마름이 흉한 기운이라 불렀던 그것은 사실 상처 입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가장 순결한 생기, 형치였습니다. 동굴 밖, 아린이 머무는 동굴 주변의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녹은 자리에서는 이 혹독한 한겨울에 파릇파릇한 새순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이 아린의 그 순수한 기운에 반응한 것입니다. 구미호는 경이로움에 차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말을 못하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천지가 잊고 있던 태초의 순수한 생명력 그 자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쫓던 그 사악한 주술사가 그토록 탐내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구미호는 상처의 고통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아린의 마음속에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목소리가 아닌 따뜻한 물결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고맙다. 작은 아이야. 시간이 흘러 아린이 동굴에 머무른 지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지극한 정성으로 구미호는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의 사악한 기운이 아린의 순수한 생기, 생치에 씻겨나가자 깊었던 상처는 놀라운 속도로 아물었고 검게 탔던 털은 다시 눈처럼 새하얀 빛을 되찾았습니다. 9개의 꼬리는 비록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못했으나 저마다의 생명력을 되찾아 동굴 안에서 부드럽게 일렁겼습니다. 구미호는 이제 고통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깊은 황금빛 눈으로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린 역시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숲의 전기를 받아 뺨은 오히려 혈색이 돌았고 침묵하는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두 눈은 숲의 이치를 깨달은 듯 깊고 고요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구미호가 아린을 동굴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작은 샘물이 바닥에 고여 마치 맑은 거울처럼 천장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구미호의 마음의 목소리가 아린의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작은 아이야, 너는 나의 목숨을 구했으나 정작 너의 집안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네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구미호가 긴 꼬리 하나를 샘물에 담그자 고요하던 수면이 일렁이며 낯익은 풍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린이 쫓겨났던 서대감의 저택, 아버지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수면 위에 비친 광경은 차갑고 암울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아버지 서 대감이 자리에 누워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박마름이 쥐새끼처럼 허리를 굽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온몸을 검은 도포로 감싼 낯설지만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고 아린은 본능적으로 그자가 바로 구미호에게 치명상을 입힌 그 주술사임을 깨달았습니다. 박마름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그 사내에게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 대감이 역모를 꾸몄다는 거짓 증거가 될 서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미호의 목소리가 분노로 낮게 깔렸습니다. 저 자가 바로 나를 쏘고 이 땅의 기운을 흐트러뜨린 자다. 그는 조정의 간신들과 손을 잡고 내 아비에게 누명을 씌워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저들이 마을에 퍼뜨린 역병은 사람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저들의 진짜 목적은 너의 아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아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버린 가족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음을 깨달은 순간 아린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구미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미호는 아린의 결심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비는 너를 지키지 못했으나 그의 죄는 저들의 거악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이제 그 집안의 명운은 너의 손에 달렸다. 구미호는 동굴벽의 작은 틈에서 우윳빛처럼 뽀얀 작은 옥조각을 물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면 맑은 소리를 낼 듯한 작은 풍경, 풍칭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천년 묵은 백옥으로 만든 풍경이다. 그 주술사는
나의 기운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탐내고 있지. 구미호가 아린의 손에 그것을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을 너의 집 때문에 몰래 걸어두어라. 그가 너의 아비를 해하려 다시 찾아왔을 때 이 풍경은 나의 기운을 느끼고 소리를 낼 것이다. 구미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근처에 있다고 생각해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고 자신의 본 모습인 사악한 주술사의 힘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너의 기회다. 아린은 차가운 옥 풍경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옥 조각에서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구미호가 아린을 동굴 입구로 데려갔습니다. 아린의 생기의 반응에 동굴 주변의 눈은 이미 녹아 있었고 그 자리에는 검은 흙을 뚫고 나온 신기한 풀들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구미호가 그중 유난히 굵고 단단해 보이는 뿌리 하나를 코로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숲의 전기가 응축된 산신초다. 저 사악한 자가 퍼뜨린 역병을 잠재울 유일한 약이지. 너에게 돌을 던졌던 마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죄를 씻을 기회를 주어라. 아린은 산신초의 뿌리를 캐내고 백옥 풍경을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구미호가 마지막으로 아린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가거라. 나의 기운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눈보라 속에 홀로 떨던 약한 아이가 아니다. 아린은 말없이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린 뒤 망설임 없이 동굴을 나섰습니다. 바깥의 공기는 여전히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아린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구미호의 따뜻한 기운이 마치 보이지 않는 두루마기처럼 아이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린이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몇몇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발견하고 경악에 차 소리쳤습니다. 번거리 귀신이 다시 나타났다. 저 아이가 역병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돌을 던져라.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아린에게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아오던 돌멩이들이 아린의 몸에 닿기 직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힘없이 옆으로 비껴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린은 그들의 저주와 돌팔매질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오직 한 곳, 마을의 공동 우물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성난 사람들을 해치고 우물가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그 기이한 산신초 뿌리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우물 옆에 널린 빨랫돌 위에 뿌리를 놓고 묵묵히 돌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맵고도 상쾌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맑은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위엄과 향기에 압도되어 자신들도 모르게 돌 던지기를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계집이 우물에 독을 타려 한다. 누군가 외쳤지만 아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으깨져 즙이 나오자 아린은 그것을 두 손으로 모아 주저없이 우물 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우물물이 잠시 하얗게 소용돌이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우물가 근처의 초가집에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한 노파가 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역병으로 온몸에 반점이 돋고 열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아린이 쫓겨나던 날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라며 중얼거렸던, 그리고 아주 오래전 아린에게 몰래 군고구마를 쥐어주었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노파는 우물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으며 물 좀 하고 신음했습니다. 아린은 즉시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바가지에 담아 쓰러진 노파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주받은 아이가 준 물을 마셨으니
노파는 당장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파가 물을 몇 모금 삼키자 지독했던 기침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불덩이 같던 이마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았습니다. 노파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아, 시원하다. 노파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약이었습니다. 물이 약이 되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증오로 돌을 던졌던 그 아이를 이제는 경외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할미의 이야기는 이 추운 겨울밤에 마지막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마을 우물가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귀신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던 그 아이가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힘을 가졌음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린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이들도 살려주십시오. 아린은 그들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우물물의 산신초의 기운을 풀어놓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곧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아린의 눈은 이제 자신을 쫓아냈던 저택,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미호가 보여주었던 그 끔찍한 환영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린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다시 눈밭을 헤치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미호의 기운이 아이의 몸을 감싸고 있어 지친 줄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달리기 시작하자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에 떨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아린이 준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린 장정들이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를 살렸다. 대감님 댁에도 필시 무슨 일이 생긴 게다. 어서 가자.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아린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닌 아린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린이 저택의 높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말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검은 도포의 사내, 주술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대감, 이미 영모의 증좌는 이리도 명백합니다. 지금이라도 순순히 어명을 따르시지요. 그리하면 대감의 가솔들만은 목숨을 부지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 박마름의 교활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감마님,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이 박마름이 끝까지 대감님을 모시겠나이다. 어서 옥패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온 힘을 다해 굳게 닫힌 대문을 밀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부서지진 않았지만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안채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과 사랑방에서 나오던 박마름, 그리고 검은 도포의 사내가 일제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눈보라를 등지고 서 있는 피와 흙으로 얼룩졌으나 그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날카로운 아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쟤요, 저 벙어리 계집이 박마름이 가장 먼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어찌 감히 다시 이 문을 넘어 여봐라. 저 흉한 것을 당장 끌어내지 못하고 무얼 하느냐. 하지만 하인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린의 뒤로 횃불을 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성난 얼굴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술사 역시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린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의 처마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 깊이 간직했던 그 배곡 풍경을 꺼냈습니다. 아이는 있는 힘껏 팔을 뻗어 주술사와 박마름이 서 있는 바로 그 방문 위 처마 끝에 풍경을 걸었습니다. 딸랑, 맑은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박마름은 저게 지금 미쳤나 라며 아린을 잡으러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랑방 안에서 상황을 살피던 검은 도포의 주술사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풍경이 걸린 처마 밑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라랑 차르르르르. 방금 전까지 미동도 않던 배곡 풍경이 마치 천둥에 맞은 듯 격렬하게 흔들리며 찢어질 듯한 맑은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헉 주술사의 얼굴이 일순간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풍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것은 분명 천년 묵은 구미호의 기운이 담긴 신물. 그는 자신의 주술로도 감지하지 못했던 그 거대한 기운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네가 어찌 감히. 주술사는 아린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험 있는 관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악한 주술사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감히 나의 일을 방해하다니. 그는 품속에서 검붉은 기운이 감도는 부적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년이 그 여우와 한패였구나 좋다. 그 여우가 오기 전에 내년의 숨통을 먼저 끊어주마. 그가 부적을 아린에게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방 안에서 병약한 서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뛰쳐나왔습니다. 어명이라더니 그대는 관리가 아니었는가. 어찌 요사스러운 주술을. 닥치시오. 영감. 주술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틀어졌음을 안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의 가문은 오늘로 끝이다. 그가 부적을 던지려는 찰나 저택의 가장 높은 지붕 위로 달빛을 등지고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크르르르릉. 온 산이 울리는 듯한 낮은 포효 소리와 함께 9개의 꼬리를 활짝 펼친 새하얀 구미호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신성한 짐승 앞에 주저앉았고 박마름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습니다. 주술사는 손에 든 부적을 태우지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구미호, 네가 어찌 상처 하나 없이. 구미호의 황금빛 눈동자가 경멸을 담아 주술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겁에 질린 채 아버지 뒤에 숨어있던 새어머니 박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씨는 그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혼절해 버렸습니다. 주술사는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손에 들고 있던 서대감의 영모 증거가 담긴 상자를 아린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 재손 없는 것. 하지만 아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구미호의 꼬리 하나가 바람처럼 날아와 상자를 쳐냈고 상자는 마당 한가운데 떨어지며 그 안에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짜 옥새가 찍힌 서찰들, 박마름이 빼돌린 재산 목록, 그리고 주술사가 속한 간신들의 이름이 적힌 밀서까지. 조정의 큰 키앱난이 될 뻔했던 모든 증거가 달빛 아래 환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 대감은 비로소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흉하다 여겼던 딸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신령한 짐승과 함께 돌아왔고 자신이 믿었던 자들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다는 것을. 주술사는 그 틈을 타 연기처럼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구미호는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운명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구미호는 지붕 위에서 마당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아이 아린을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바라본 뒤
소리 없이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요함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기절한 박마름과 박씨, 그리고 흩어진 영모의 증거들. 마을 사람들은 감히 숨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서대감은 헬쑥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흩어진 서찰들을 지나쳐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작은 딸, 아린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린의 상처투성이 얼굴과 여전히 배곡 풍경을 꽉 쥔 채 떨고 있는 작은 손을 보았습니다. 서대감의 마른 어깨가 무너지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체면도 양반의 위엄도 모두 버린 채 꽁꽁 언 눈밭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딸 아린의 발치에 이마를 대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아, 내 딸아, 이 못난 아비가 너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아린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의 숙인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대감은 흩어진 증거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배들의 음모를 모두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즉시 충성스러운 간호를 시켜 한양의 임금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의 군사들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도망쳤던 주술사는 물론 그와 연루된 간신배들이 모두 붙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조정의 큰 키에 나는 그렇게 말 못하는 작은 소녀의 용기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박마름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옥에 갇혔고 정신이 나간 새어머니 박씨는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아 자신의 그림자를 벗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서대감은 모든 누명을 벗고 예전의 벼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아린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화려한 한양의 궁궐보다 자신을 받아주고 치유해준 이 숲과 마을이 좋았습니다. 서대감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뜻을 존중하여 숲이 잘 보이는 마을 어귀의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하고 정갈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린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말은 여전히 하지 못했지만 아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린을 숲의 약손이라 부르며 극진히 아꼈습니다. 아린은 숲에서 캔 약초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아이가 가꾸는 밭에서는 사시사철 싱그러운 채소가 자라났습니다. 아이의 맑은 기운이 마을 전체를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어느 정월 대보름날 밤이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 아래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아린이 작은 소반을 들고 숲을 향했습니다. 소반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정갈한 나물, 그리고 맑은 물 한 그릇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린은 숲의 입구, 자신이 처음 구미호와 만났던 그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몸을 일으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숲속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달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게 빛나는 두 개의 황금빛 눈동자가 그 모든 광경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자신을 구해준 작은 은인을, 그리고 그 은인이 지켜낸 평화로운 마을을 말없이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마치 그 시선을 느낀 듯 숲을 향해 다시 한번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